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의 옛날 이야기. 오늘은 고전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살인 사건. 아무래도 이 고을에서 며칠 머물러야 할 듯하구나. 저녁상을 말끔히 비운 뒤 박어사가 슬며시 꺼낸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엽전을 세고 있던 충복 칠복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그 살인사건 때문이옵니까, 나으리? 그래. 아이, 너도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챌 줄 아는구나. 기특하다. 헤헤헤, 아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일은 관가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 아니옵니까? 나으리께선 어서 삼남지방 시차를 마치시고 한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러자 박어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 칠보가, 내 보건대 이 고을의 원은 무능히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탕과 놀이까지는 아니어도 수령이 어리석으면 그 밑에 관속들도 죄다 미혹한 법이다. 내가 낮에 나가서 소문을 조금 돌려보니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더구나. 아, 그래. 너는 소문을 모아오는 데는 귀신 같은 죄주가 있지 않느냐? 네가 다시 나가서 속사정을 더 알아봐야겠다. 절대 허투루 듣지 말고 단단히 캐물어 와야 한다. 알겠느냐? 그때만 해도 박어사는 낮에 겪은 그 기묘한 노인 거지를 자꾸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어사 일행이 장흥 고을에 막 들어섰을 때였죠. 성문 어귀 잔디밭 위에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졌고 한쪽 눈은 골마 흐르는 진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볼품없기 짝이 없었지요. 아니 저 몰골로는 동냥지에도 쉽지 않겠구나. 박어사는 다리를 잠시 쉬러 그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 길을 떠돌며 거지에게 상황을 묻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었지요. 낮은 곳의 글귀가 더 정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말을 나누다 보니 이 고을은 겉보기엔 살만하나 수령이 영무능하여 백성들 살림이 뒤죽박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노인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이를 잡아 으득으득 비틀어 땅에 튕겨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박어사의 허리춤도 괜히 가려워졌죠. 그는 살짝 돌아앉아 옷깃을 헤치고 허리를 더듬으며 이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벌떡 노인 거지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박어사는 흠칫 놀라 옷깃을 부여잡고 뒤돌아보았지요. 그러자 노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다리를 쩔뚝이며 성문 밖으로 휘청휘청 걸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니 뭐지? 내가 허리춤을 들추자마자 일어났다고? 기묘하다는 생각이 박어사의 가슴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보았을까요? 마패를. 피씨, 그 눈치 빠른 거지가 마패를 흘끗 본 것은 아닐까. 박어사는 그런 의심이 작은 가시처럼 남아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를 저작거리에 내보내 다시 수소문하게 했던 것이죠. 저녁이 깊어
돌아온 치해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나으리. 암행어사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전혀 없사옵니다. 허,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 거짓 따위가 마패를 보았을 리 없지. 치보기가 밖에 나간 동안 어사와 객주 주인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낮에 들었던 살인 사건 이야기에 닿습니다. 박어사는 저녁상을 물리고 치보기에게 낮에 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으나 치보기 또한 밖에서 이미 들었는지 곧장 핵심을 찔러 말했죠. 나으리, 소인이 다시 한번 나가보겠사옵니다. 그래라. 사소한 이야기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무언가 수상하다. 예, 잘 알고 있사옵니다. 칠보기는 마치 발정난 개처럼 이곳저곳을 싸돌아다니며 소문을 잡아내는 데는 아주 재주가 탁월한 놈이었죠. 박어사는 그를 불러 세우며 엽전 한 입을 던졌어요. 술값이다. 찬바람 든 속을 데우도록 해라. 그래야 입들이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렇게나 주시면 나으리 감사합니다. 칠복은 좋아 죽겠다는 얼굴로 엽전을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늘 마음을 써주는 박어사가 고맙기 짝이 없었지요. 워낙 그 마음이 고마워 돈을 받아도 석 잔 마실 술이면 한 잔으로 줄여 마시고 남은 돈은 꼭 품속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삼남 지방을 떠돌다 보면 언제 노비가 떨어질지 또 어디서 무슨 급한 일이 터질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한참 늦어 자정이 가까워진 뒤에야 제복이는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왔느냐? 수소문은 해보았느냐? 예, 아주 자세히 듣고 돌아왔사옵니다. 허허, 하기야. 네 놈이 무슨 소리인데 놓치겠느냐? 귀신도 모를 소리를 잡아오지 않느냐? 하하하. 나으리, 또 그렇게 놀리시면 한마디도 안 해드릴 것이옵니다. 칠복이는 한 번쯤 이렇게 성이 난체 하며 박어사의 속을 태워보기도 했죠. 하하하, 그래. 잠자코 들을 테니 어서 이야기해 보아라. 그렇다면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나으리께서 이미 아시는 이야기도 함께 정리해 말씀드리지요. 오호, 그래, 좋다. 네 놈 말을 들으면 나도 좀 생각을 정리해 보련다. 그렇게 칠보기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5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최부자의 내력이었죠. 장흥 땅에서 포목상으로 이름난 최순실은 일찍이 부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장흥은 물론 광주까지 합쳐도 그보다 더 부자는 없다는 말이 나돌 만큼 명성이 자자했죠.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기를 저기 최부자 말이야. 재산이 아마 10,000쯤 된다지? 애끼 이놈아, 10,000이 뭐냐? 적어도 수만 냥은 될걸. 에? 수만 냥? 아유, 아니지. 아무래도 수십만 냥은 좋게 넘을 것이야. 어찌나 말이 오가는지 급기야 전라도에서 첫째 가는 부자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이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잣집 청직인 물세입에서 주인 어른이 3만 냥을 어디엔가 감추어 두었다 하는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돈의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찌하여 그 많은 돈을 남몰래 숨겼단 말인가? 그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둘을 데려와 손수 장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바로 최덕상과 최춘삼이었죠. 두 조카는 성심을 다해 일하며 숙부의 재산을 불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목 장사가 뜸할 때면 탐나로 건너가 말가죽 장사와 감 장사도 함께 해 큰 재미를 보았으니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최 부자는 두 조카를 극진히 아꼈고 두 사람도 숙부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후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후계자로 인정받아 혼인을 하고 자식도 얻어 화목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죠. 덕삼에게 난 딸은 화선, 춘삼에게 난 아들은 기원이라 불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난 무렵 집 앞에 건달처럼 생긴 사내 하나가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죠. 최 부자는 그를 보자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사내는 오래전 집을 뛰쳐나가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육촌 동생 순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순기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는 최 부자의 재산을 둘러싸고 일기 시작한 암투의 기운이었죠. 최 부자는 나이가 많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그 뒤 그 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집안과 고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아직 젊은 후처까지 있으니 그 속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 부자가 남몰래 돈을 감춘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입이 청직이 물새였습니다. 최 부자는 왜 그처럼 많은 돈을 숨겼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재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참 묘한 법이었죠. 그의 예감이 맞은 것인지 혹은 다른 연유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으로부터 딱 5해 전 최 부자의 시신이 강물 위에서 떠오른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칼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최 부자의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누가 최 부자를 죽였을까? 관에서는 범인을 잡느라 혈안이 되었고 고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살인 사건 이야기로 온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계속해 보아라. 최보기가 잠시 물을 마시느라 말을 멈추자 이야기에 깊이 빠져든 박어사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예. 최 부자가 죽은 뒤 관에서 그의 방을 구석구석 뒤졌다 하옵니다. 그런데 문갑 깊숙한 곳에서 최 부자의 피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뭐라? 뒤? 최 부자의 피적? 예, 그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옵니다. 만일 내가 변을 당할 시에는 두 조카를 국문에 주기 바라노라. 머지않아 내 목숨을 노릴 자가 있으니 그 자는 덕삼이나 춘삼이 중 하나일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옵니다.
최 부자가 조카들을 믿지 못한 모양이로군.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믿었던 듯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끝내 믿지 못했던 모양이지만 말이죠. 아니, 그건 또 어찌 아느냐. 그 다음 글귀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즉, 내가 죽은 뒤 가업은 후처가 맡아보고 그 뒤에 일은 동생 순기가 맡아보라. 5해 동안은 이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기한이 지나면 두 조카 중 결백한 자에게 모든 유산을 물리리라. 조건은 후처를 부양할 것,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옵니다. 허허, 최 부자가 참 세세한 데까지 머리를 굴렸구나. 예, 들리는 말로는 평소에 최 부자가 자기 뒤를 따라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하옵니다. 아마 그 그림자가 두 조카 중 한 사람을 닮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미리 글을 써둔 듯 하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래서 관가에서는 두 조카를 잡아들여 국문을 시작했다 하옵니다. 그야 그러했겠지. 그런데 말이옵니다. 국문 해본 결과 그날 밤 춘삼이는 몸이 아파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었다 하옵고 덕삼이는 온 동네 객주집을 돌아다녔다 하옵니다. 호호, 그래서 춘삼이가 몸져 누워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지기, 돌쇠, 순기, 덕삼이, 딸 선아까지 모두 증언했다 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덕삼이가 살인죄를 뒤집어 썼겠구나. 그리 될 수밖에 없지 않사옵니까? 덕삼이가 그 밤새 무엇을 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옵니다. 호호, 관가에서는 형틀을 마련하고 덕삼이를 국문했다 하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문을 당해도 덕삼이는 결백만을 주장했다 하옵니다. 그래서 판관은 여러 사정을 따져보고 덕삼이가 살해했을 것이라 여겼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감형에 상소를 올렸다 합니다. 상소를 받은 감사는 덕삼이를 먼 섬으로 정배에 보내라 명했다 하더이다. 그래, 감사로서는 옳은 판단이로구나. 후일 무죄가 드러나면 다시 불러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박어사는 감사의 조처에 감탄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혼대 일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사옵니다. 그를 섬까지 호송했던 포졸이 돌아와 원님께 아뢰기를 덕삼이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병사하여 장례를 치렀다 하옵니다. 아니, 병사를 했다고? 아, 예. 섬으로 정배 가던 날은 날씨가 매우 사납고 풍랑이 심했다 하옵는데 고문으로 입은 상처가 제 발에서 죽었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 후 5해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사흘 후면 최 부자의 오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하옵니다. 바로 그날이 최 부자의 유언대로 춘삼이가 유산을 물려받는 날입지요. 아, 그래? 예, 그 춘삼이가 바로 어젯밤에 칼에 맞아 죽었다 하옵니다. 아니, 어젯밤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춘삼이를 죽였을까 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있었사옵니다. 춘삼이가 죽으면 그 많은 유산은 또 누구 손에 들어가겠습니까? 관가에서는 오늘 춘삼이가 죽음으로써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했다 하옵니다. 그것이 범인을 찾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렇지, 그 말이 옳다. 그렇다면 나으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음, 어쨌든 날이 밝는 대로 그 집으로 직접 가보아야겠구나. 보기도 전에 말만 들어서는 뭐라 단정할 수가 없지. 그러나 이 사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사옵니다. 이것도 그댁 청지기에게서 귀띔받은 것이온데 춘삼이가 얼마 전부터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하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하더냐? 나흘 전에 이리옵니다. 춘삼이의 국그릇 안에서 비상이 나왔다 하옵니다. 그 국을 그대로 들이켰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겠지만 국맛이 이상하게 쓰다 하고 먹지 않고 물리쳤다 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하였죠. 어쨌든 내일이면 포목상에 들러 직접 조사해 보아야겠다. 그렇게 말한 뒤 박어사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박어사와 최복이가 어슬렁어슬렁 최부자 집으로 가니 동네 사람들이 벌써 마당 앞에 잔뜩 모여 집안 기척을 엿보고 있었죠. 관가의 사령들은 대문에 버티고 서서 자빈 출입을 금하느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어사와 치보기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령 하나가 험한 목소리로 막아섰죠. 어디 들어가려는 거요? 여보시오, 사령 양반.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건엔 좀 아는 게 있는 사람이니 들여보내주면 좋겠소만. 그러나 사령은 콧방귀를 치며 여전히 앞을 막아섰어요. 아이, 저리 못 가겠느냐? 아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사건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겠소? 에이, 그 무슨 헛소리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사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형방이 걸어 나왔어요. 대문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죠. 박어사는 그 형방을 인적 없는 곳으로 끌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포도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소. 그러고는 칠보기를 가리키며 덧붙였죠. 저놈도 내가 포도청에 있을 적에 포도 군사로 있었소이다. 형방은 칠보기를 보자. 아이, 그래서 저놈의 체격이 저래 보이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보기가 목소리는 미소년 같았지만 덩치 하나는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히 이 고을을 지나던 중 최부자 댁의 일을 들었소. 나는 힘 닿는 대로 돕고 싶으니 현장을 볼 수 있게만 해주시오. 그러나 형방 역시 완고했습니다.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았죠. 마패만 살짝 보여주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시에 해결될 터였으나 박어사는 굳이 신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었지요. 칠보기는 지방 관할 형방에게 박어사가 구차하게 보이는 것이 속이 타들어갔지만 박어사 눈빛이 매서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박어사는 칠보기를 불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사령에게 술값이라도 건네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살 알아오도록 해라. 빠짐없이 듣고 와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객사로 돌아와 두 다리를 뻗고 누웠습니다. 칠보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오든 사건만 해결되면 장흥을 떠날 생각이었죠. 해질 무렵 칠보기가 돌아왔어요. 나으리, 일은 모두 끝나버렸사옵니다. 칠보기는 김샌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끝났다니. 박어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죠. 자, 끝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칠보기는 사령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들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나왔다 하옵니다. 박어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5해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범인이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 아니, 범인이 누구라더냐? 화선이랍니다. 그 사령이 입이 해 벌어져서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박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선은 바로 먼 섬으로 정배 가서 죽은 덕삼의 딸이었죠. 아니,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목에 비수를 찔러? 하지만 형방은 화선이 손에서 비상을 찾아냈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방마다 뒤지다가 화선의 차례가 되었는데 화선이 제 방 한가운데 서서 비상 주머니를 숨기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다 합니다. 허허, 며칠 전 춘삼이 국에 비상이 들어있지 않았사옵니까? 그래서 화선을 붙잡아 장롱을 뒤졌더니 피 묻은 저고리와 피 묻은 비수가 나왔다 하옵니다. 허허, 그래서 형방이 칼을 들고 시신의 상처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입이 100개라도 변명하기 어렵겠군.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그래, 화선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더냐? 아니죠, 화선이 말로는 방에 들어왔다가 낯선 주머니가 있어 그것을 들고 나가려던 차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하옵니다. 주머니 속에 비상이 든 줄도 몰랐다며 어찌하여 그것이 자기 방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옵니다. 아니, 그러면 피 묻은 옷과 칼은 자기 것이 아니며 처음 보는 물건이라 딱 잡아댔다 하옵니다. 그 집안의 아녀자는 후처와 화선이뿐이라고 했지. 예. 그렇다면 옷과 칼이 화선 것이 아니라면 죄가 없을 수도 있다. 범인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 몰래 갖다 놓는 일도 흔한 법이니. 형방도 바로 그 점을 의심했다 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청직이 돌쇠 부부 그리고 순기, 후처 모두가 그 물건이 화선 것이라 한결같이 증언했다 합니다. 저런. 춘삼의 아들 기원도 그 말을 인정했다 합니다. 그래? 그러니 화선이가 거짓말한 건 금방 드러났지요. 그랬겠지. 이제 더 이상 범인이 아니라 주장하기 어려운 형국이라 하옵니다. 그러자 박어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지만 칠보가 진짜 범인이 화선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녀의 옷과 칼을 훔쳐 살인을 저지른 뒤 몰래 갖다 놓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형방도 그리 생각했다 하옵니다. 아,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냐? 돌쇠 부부는 화선 방과 마주 보이는 방에서 자는데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하옵니다. 한밤중 문이 살며시 열리기에 문틈으로 보니 화선이가 옷을 단정히 입고 춘삼이 방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달빛이 밝아 아주 분명히 보였다 하옵니다. 허허. 박어사는 사건의 진행이 매우 흥미로워 내리 엎드리듯 칠복에게 바싹 다가갔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화선 소저가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왔답니다. 범인으로 몰리기 십상이군. 하지만 그 밤에 어디에 다녀왔는지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 예, 그렇긴 하죠. 하지만 형방이 아무리 추궁해도
화선소전은 그날 밤 어디 다녀왔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억울하다 해도 죄를 벗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군. 그러하옵니다. 칠보가, 일은 이제부터다. 내가 나서야 해결되겠다. 그러면 나으리는 범인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화선이 진짜 범인이라면 피 묻은 칼과 옷을 방에 두고 잠잠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아니, 뭐 다급해서 치우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어쨌든 오늘 밤은 잘 쉬고 내일 움직이자. 화선소전 관가로 끌려갔다 했지. 그야 당연하옵죠. 다음 날 새벽, 칠보기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나으리, 어서 일어나 이것 좀 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새벽부터 소란이냐? 박어사가 살짝 짜증을 부리며 일어나자 칠보기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박어사가 바라보니 방문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내놓아라. 박어사는 종이를 받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또 전에 올리옵나이다. 박어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누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또 이 객사에 묻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건 귀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고 박어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나는 5해 전에 죽은 덕삼의 혼백이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춘삼이 살인사건으로 형방이 제 딸 화선이를 범인으로 몰아 관가로 잡아들였사오나 이는 당치도 않은 일이옵니다. 어사또께서는 제 말을 수고하시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날 밤 제 딸은 결코 춘삼이 방에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허망한 혼백의 간청이온데 명찰하신 어사또께서 제 여식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최덕삼의 혼이 올림. 박어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지요. 아이고야, 세상에 별일도 다 있사옵니다. 귀신이 어사 나으리께 편지를 보내다니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사옵니다. 그러게 말이다. 혼백이 글을 보내다니.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아니옵니까, 나으리? 하지만 칠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해괴망측한 일만도 아닌 것 같구나. 그보다 어제 말한 그 돈 말이다. 최 부자가 숨겼다는 3만냥은 찾아냈다더냐. 그걸 깜빡했사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았느냐? 아직 못 찾았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그 돈을 노리고 이를 크게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숨기는 어떤 자인지 알아보았느냐? 아니, 뭐 건달처럼 살아온 사람이라 재물엔 그닥 관심이 없다 하옵니다. 혈육도 없으니 그럴만 하겠지요? 그래, 좋다. 칠보가 일어나라. 관가로 가야겠다. 예? 관가로 말씀이옵니까? 그래, 가자. 두 사람 박어사와 칠보기는 조반상도 받지 않은 채 해진 도포와
헤어진 가차림 그대로 관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가의 산문 앞에는 기다란 창을 든 문지기가 왔다 갔다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여봐라, 사또를 뵈러 왔다고 정갈하라. 박어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문지기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산문을 지키던 수문장은 두 사람의 초란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서 사또 전에 아뢰어라. 이 고을을 지나던 선비가 보목상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사또를 뵙고자 한다 전해 올리도록 하라. 아이, 귀 아파. 아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야? 아이, 이놈들, 그렇게 옥소리를 해보고 싶어? 아이, 그러면 한 번만 더 짓거려 봐. 내가 옥살이 하도록 해줄게. 헤헤헤. 문지기들은 마치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껄껄 웃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문수 어사는 기어이 사또를 뵙겠다는 기세를 굽히지 않았죠. 자, 나를 죽이려거든 죽여보아라. 나는 사또를 뵙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칠복이와 함께 산문 앞 돌계단에 떡하니 앉아버렸습니다. 아이, 어서 비키지 못할까? 조금 있으면 비장나으리께서 들어오실 터인데 썩 비켜나가거라. 문지기가 이렇게 다시 호통을 쳤으나 박어사는 날 잡아 잡수시던지 말든지 하는 태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화선이 사건 탓인지 형방 비장이 이른 새벽부터 관하로 등청에 들어왔죠. 아니, 어제 최부자 댁에서 본 그 사람들이 아니냐. 형방 비장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맞소, 어제 그대는 애매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았소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니 빨리 사또께 안내해 주시오. 아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고? 너희들이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형방 비장이 못마땅한 눈길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선소저는 아무 죄도 없소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소. 아이, 그렇다면 네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말이로구나. 형방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암행어사 신부님 박문수였지만 일단은 한낱 떠돌이 선비의 꼴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알고 있소이다. 박어사의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투에 형방은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만약 네가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때에는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내놓겠소이다, 비장나으리. 그 말이 진정이더냐? 비록 낙방한 선비 신세의 망정 사나이의 말 한마디는 천근과도 같다는 정도는 알고 있소.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선 소조를 방면하겠다. 대신 너희가 범인을 내놓지 못하면 니놈들 목숨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비장나으리, 부디 우리를 사또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또를 배워야만 모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소이다. 좋다. 사또를 뵙게는 해주마. 그러나 사또 앞에서도 혀를 제대로 놀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각오해 두어라. 형방 비장은 그들을 동헌뜰 가운데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형방과 함께 동헌 마루로 나와 자리에 앉았죠. 바로 그 놈들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형방이 대답하자 사또는 동헌뜰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물었죠. 그래, 너희들이 진짜 범인을 알고 있다 하였느냐? 알 수 있소이다. 내일 아침까지 진짜 범인을 잡아 대령하겠사오니 똘똘한 사령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화선 소저는 범인이 아니오니 속히
방면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이, 네 이놈! 조금 전에는 벌써 범인을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형방 비장이 울컥하여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비장 나으리가 사또를 뵙게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했을 뿐입니다. 허나 명일 이맘때까지 진짜 범인을 잡아오면 지금 안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소이까?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 게야? 내가 너에게 농락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형방 비장이 성을 이기지 못하고 호령했습니다. 그때 박어사가 고개를 들어 사또를 향해 또렷이 말했죠.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사또. 부디 이 사람의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시고 화선소저를 속히 방면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이 의심이 남으신다면 대신 이 칠복이 놈을 하옥시키시옵소서. 내일 이맘때까지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못한다면 이 칠복이 놈을 곧 범인으로 간주하시어 목의 치셔도 상관없겠나이다. 아이코야. 뜻밖의 말에 칠복이는 그만 기겁을 하고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일이란 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죠. 만약 오사 나으리가 범인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칠복이는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쫙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범인이 방해 공작을 펼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 실패해 놓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급박한 상황이 된다면야 박어사가 마패를 드러내어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뜻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속에서 천불이 일어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죠. 좋다. 네 놈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믿어보리라. 형방 비장, 사령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놈을 골라 붙여주도록 하라. 그리고 저 덩치 큰 놈을 대신 잡아들여 가두고 화선소저는 당장 방면토록 하라. 사또가 명을 내리자 포졸 2명이 칠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질겁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나으리, 만약 화선소저가 진범이면 저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허허, 그놈 걱정도 발자구나. 이놈아, 하룻밤 관과 신세나 지고 있어 보거라. 너에게는 다시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칠복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버려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으로 시끄러운 최 부잣집에는 이미 밤이 내려앉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한 짓이라더라 하는 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 담장 밖에서 밤새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죠. 해가 서산으로 기을 쯤 박어사는 사령에게 순기를 만나보라 지시했어요. 그때부터 박어사의 머릿속엔 모든 계산이 완성되어 있었죠. 사령은 곧바로 순기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최서방. 관가에서 화선소저를 국문하니 그날 밤 소저는 당신을 만났다고 불었소. 처음에는 부끄러워 말을 못했던 듯하나 고문에 못 이겨 다 실토했다 하오. 그러자 순기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어요. 아이, 내가 화선이를 만났다고요? 세상에 참 웃음 말도 다 있군. 그러면 화선소저와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오? 아이, 그렇소. 내가 그 아이를 왜 만나겠소? 그렇다면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소? 하여, 있지요.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최서방이 방에서 혼자 있었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소?
못 믿겠으면 할 수 없지요. 아무튼 화선이와도 만날 일이 없어서 저 사사로운 정이 들 리도 없고 말이오. 사령은 일부러 못 들은 척 낮은 목소리로 다시 공격했습니다. 허면 화선 소저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오? 지금 사또께서는 당신을 화선 소저 공범이라 보고 계시오. 그러자 순기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여보시오, 사령. 내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춘삼이를 죽인단 말이오? 죽일 까닭이라도 있소? 아니, 그야 뻔하지 않소? 최 부자의 유산을 노린 것이지. 우선 감춰둔 3만 양을 찾아 도망치려 했거나 춘삼이를 죽이면 재산이 당신들 몫이라 생각했겠지? 에이, 생사람 잡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어린 계집 하나 그저 데리고 도망을 친다고? 내 눈앞에 그 마냥을 갖다 놓아도 나는 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사람이오. 내가 돈에 욕심이 없는 거는 이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 저 증언이 필요하면 동네 사람 모두가 나서서 해줄 수 있어. 그 말이 정말이오? 정말 최서방이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 말이오? 그렇소이다. 나는 돌아가신 형님이 돈을 어디에 감추셨는지도 관심 없소. 설령 그걸 안다 해도 손 하나 대지 않을 것이오. 후계자가 결정되면 그에게 넘겨주면 될 일이지. 그렇다면 잘 알겠소. 그 말을 사또께 정확히 전하리다. 사령은 순기의 방을 나와 곧장 박어사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일부러 순기가 거차는 집 앞을 천천히 거닐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감추어두었던 3만 양이 바로 그 광 속에 있다 들었지? 사령이 사뭇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묻자 박어사가 마치 굽신대는 듯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예, 지금껏 아무도 몰랐던 곳이오. 오래 묵혀둔 중국산 필목이 잔뜩 쌓여 있을 터인데 그 포목 속에 꾸러미 서너 개씩 넣어 감추어 두었을 것이오. 박어사는 이 집으로 오기 전 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형방에게 물었을 때 형방이 말하기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묵은 중국산 포목이 가득 쌓여 있다 들었지.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아 쌓기만 한 모양이더라고. 박어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번뜩 떠올라 광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왔던 터였어요. 그렇다면 내일 날이 밝으면 형방 나으리께서도 함께 광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쯤 그 안에는 10석 이상 포목이 켜켜이 쌓여 있겠지요. 박문수는 거기서 슬그머니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사령은 온 식구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어사가 짠 보관이었죠. 사령은 모인 식구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사령은 한 사람씩 불러 캐묻고 또 캐묻기를 반복하며 일부러 약 1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자 사령은 식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죠.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슬금슬금 그림자 하나가 광 쪽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좌우를 살피고 자물쇠를 열어 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틈새로 비춰들자 그는 쌓여있는 포목을 한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푸른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음산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잠시 후 순기는 품에서 비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포목을 찢어 그 속에 손을 집어넣었지요. 쨍그렁 묵직한
금속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3만 양이 묶인 꾸러미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동꾸러미의 묘한 울림이 광 안을 채우자 순기는 날랜 동작으로 포목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으아! 순기는 비명을 내질렀어요. 사람이냐 귀신이냐? 푸른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차라리 망령에 가까웠죠. 그 여자는 바로 지금쯤 관가에 갇혀 혹독한 문초를 받고 있어야 할 화선이었습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순기가 씩씩대며 악을 쓰자 화선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아버지의 원수. 니년이 원수를 갖겠다고 이 망할년! 순기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비수를 움켜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화선에게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수척한 몰골, 달빛 아래 서면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음산한 사내 하나가 화선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방 공기마저 얼려버릴 만큼 기이했죠. 순기는 넋을 잃은 듯 비수를 든 손을 서서히 내려뜨렸습니다. 순기, 내 이놈 잘 만났다. 오늘 밤만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5해 전에 죽은 덕삼이 그 혼백이니라. 순기는 비수마저 떨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덕삼이 네가 섬에서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숙부님을 죽이고 이제는 너의 사촌 형님까지 죽이다니.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도 네가 잘 살 줄 알았더냐? 순기는 더듬거리며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비수를 움켜쥐고 덕삼의 혼백을 향해 날뛰듯 달려들었지요. 그 순간 뒤에서 번개처럼 뻗은 억센 손이 그의 팔을 꽉 잡아 비틀어 붙잡았습니다. 순기는 경악해 휙 뒤를 돌아보았죠. 아, 바로 그곳에는 형방 비장과 사령이 서 있었습니다. 순기는 그제야 모든 것이 덫이란 사실을 깨달았죠. 너희들에게 속았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순기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발뺌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순순히 오라를 받아 형방의 손에 이끌려 관가로 향했습니다. 박어사는 칠복이를 찾기 위해 곧장 동헌뜰로 걸음을 옮겼죠. 다음 날 아침 장흥골 언덕길을 따라 두 나그네가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살인 사건을 간단히 해결하고 떠나는 박어사와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사또가 특별히 챙겨준 두둑한 노자 보자기를 들고 여전히 사건의 여운을 곱씹으며 박어사의 뒤를 따랐지요. 이 고을에서 박어사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가에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는 박어사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나 영원히 입을 다물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고을에는 박어사가 지나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문 밖을 벗어나
한참 걷던 박어사는 느긋하게 입을 열었어요. 칠보가, 그래, 옥살이 맛은 어떠하더냐? 칠보기는 아직도 진땀을 흘리는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휴, 나으리,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하마터면 제 목숨이 이렇게 어찌 될 뻔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된 것이옵니까? 박어사는 태연히 대답했어요. 이번 사건은 조금도 어려운 점이 없었느니라. 어휴, 저는 이번 일로 나으리께서 엄청 고생하실 줄 알았사옵니다. 하하, 그랬느냐? 이제 내가 하나하나 말해 줄 터이니 잘 들어보려무나. 어제 새벽 덕삼의 혼이 썼다는 그 편지를 보았을 때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었느니라. 세상에 귀신이 글호를 써 보낸다는 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때 벌써 범인의 윤곽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내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성문 밖에서 만났던 그 늙은 거지뿐이었느니라. 즉, 편지를 보낸 자도 그 거지일 것이며 그 늙은 거지가 진짜 덕삼이 것이라 추측했다. 칠복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덕삼이는 어찌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단 말이옵니까? 어허,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나는 대략 짐작이 가더구나, 칠보가. 네가 들은 말이 있었다지. 화선의 아버지 시신을 싣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혔다고. 그때 덕삼이는 파도에 밀려 떠다니다가 우연히 물가로 밀려나 살아났던 것이야. 다만 얼굴이 흉하게 변한 것은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 탓이었겠지. 박어사는 이렇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맺었습니다. 덕삼은 살아있었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또한 딸 화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눈에 띈 내 마패를 보고 오직 어사 한 사람에게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야. 그래서 밤새 객사문에 구멍을 뚫어 편지를 넣은 것이고 그 편지가 이 모든 사건의 실타래를 풀게 해준 셈이지. 칠복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역시 나으리이시옵니다. 소인은 다시는 나으리의 식견을 얕보지 않겠사옵니다. 박어사는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 얘기 이놈아, 네가 감히 나를 얕본 적이 있었단 말이냐? 허나 앞으로는 더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고 장흥골은 어느새 뒤편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오해로 뒤엉킨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죽은 줄 알았던 덕삼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탐욕에 사로잡힌 순기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박어사는 암행어사라는 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섬세한 관찰과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만으로 이 사건을 풀어냈고 그의 용기가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진실을 밝히려는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